불확실성에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03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4%까지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영 기자,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고요? 네,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03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피가 2030선까지 밀려난 건 지난 6월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78% 떨어진 2029.48에 장을 마쳤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둔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도 4%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4% 떨어진 618.78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시가총액이 큰 제약주에서 주춤하면서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잠시 강보합권에 머물다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내린 1,183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지만 미 당국의 미세 조정에 대한 경계 심리로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5G 가입자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유플러스가 경쟁사 SK텔레콤과 KT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불법 지원금 경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통신 3사가 단통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5G 신규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리며 불법 보조금 지급과 함께 과열 경쟁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초기 시장이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4월 5G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던 KT는 다음 달 2위로 떨어졌습니다. LG유플러스의 신고에 SK텔레콤과 KT는 합법성 여부는 규제 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불쾌해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신고서 검토에 들어갔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고서가 타당한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죠. 만약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과징금 부과나 지적명령을 받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도 불법 보조금 지급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5G 시장이 초기 안착에 성공한 만큼 출혈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 달 갤럭시 노트 10 출시를 앞두고 있어 자율과 자제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오렌지 라이프를 포함해 일부 보험사들이 당뇨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고되지도 않은 확인서를 가입자에게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입을 어렵게 하거나 부당하게 보험료를 올리는 빌미가 될 수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손소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명보험사 오렌지라이프가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당뇨 진단과 관리 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입자들에게 별도의 확인서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확인서는 당국에 신고도 되지 않았고 당화 혈색소 수치 같은 유병 여부를 분별하는 민감한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회사 측이 요구한 확인서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확인서가 참고 자료일 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론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BL생명도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아 이번 제재 사례가 당뇨 보험 상품과 관련해 보험업계 전반에 선례로 남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확정돼서 제재심이 나온다.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선례로 삼고 해야죠.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SBS CNBC 손소구입니다. 올 상반기 개업한 자영업자 23만 명이 카드사에 더 납부한 가맹점 수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25만 원가량 수수료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가맹점들은 애초 매출액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왜 돌려주는 건지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들은 연 매출액 3억 원, 5억 원 등에 따라 카드사에 내는 카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 진입한 자영업자들은 매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카드사들이 더 거둔 수수료만큼은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의 결제액의 0.8%, 30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은 각각 수수료율이 1.3에서 1.6% 우대 수수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출액 산정이 불가한 신규 가맹점들은 일괄적으로 결제액의 2.2%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개점한 자영업자 기준으로 이들이 7월 31일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된다면 그 직전인 올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초과해서 낸 수수료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류 기자. 그럼 이 수수료 돌려받는 자영업자 규모, 환급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올 상반기 새로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약 22만 7천 명이 총 568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자영업자 1인으로 환산하면 평균 25만 원을 받습니다. 현재 우대 수수료율 적용받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혜택을 보는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 상권 업종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은 9월 10일부터 이틀간 각 가맹점에 환급액을 입금 완료해야 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집값이 1%포인트 넘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분석인데요.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국토연구원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재건축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고 자연스럽게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낮아질 거란 분석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분양가가 내려가면서 고분양가로 인한 주변 주택의 가격 상승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기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꾸준히 나왔었는데 문제될 게 없다고 전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주택 준공 실적이 62만 7천 호로 지난해보다 6만 호 가까이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넘은 만큼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나온 만큼 공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주택시장 전망도 나왔는데요. 연구원은 정부 규제로 올 한 해 수도권 집값이 1.2%에서 1.6%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지난해 국산 의약품 전체 수출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4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5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수출액은 15억 6천만 달러로 전체 33%를 차지하며 전체 의약품 수출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올해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에서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시공능력 평가액 17조 5천억 원으로 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림산업이 차지했고 지난해 5위였던 GS건설이 4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해 계열사 흡수합병의 영향으로 순위가 6계단이나 뛰며 10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소비자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보험사의 차번호만 알려주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와 제조사의 세부 모델 정보, 또 보험개발원의 차량 모델 정보를 결합한 차량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이 오는 31일부터 시범 가동됩니다.
보험사가 차번호만 알려주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되며 이 시스템은 시범 운영 후 다음 달 정식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SK 임원 직급 폐지. SK그룹이 상무나 전무 같은 임원 직급을 폐지합니다. 대신 호칭을 본부장이나 그룹장 등 직책으로 구분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배경에 따른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이런 임원 직급제 폐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SK그룹은 바로 다음 달부터 임원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했던 임원 직급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핵심인데요. 국내 그룹 계열사 가운데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호칭은 직급이 아닌 직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상무가 아닌 누구누구 담당 본부장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서 기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임원 승진 인사 같은 건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전무나 부사장으로 승진할 경우에 따로 인사를 내왔었는데요. 임원 직급이 하나로 묶이게 되면서 앞으로는 전무, 부사장 승진 인사 발령이 없어집니다. 일단 임원 임용 시에 한 차례 인사 발령을 내고 대표이사 등으로 승진할 경우에만 인사 발령을 내게 되는데요. 직급 인사는 이렇게 단순화되고 연말 인사는 직책이 바뀔 경우에는 전보 인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가 이런 인사 제도를 도입한 배경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태원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 회장이 추구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앞서서 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리와 권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꼰대가 되면 성숙도가 떨어진다. 임원부터 꼰대가 되지 말고 희생을 해야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수평적 조직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태원식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K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SK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유연한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임원 제도의 혁신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임원 차량을 업무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차량의 배기량은 곧 직급이다라는 공식을 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태원식 인사와 조직의 혁신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부분주 4일제 도입, 그리고 자리를 없애는 공유 좌석제, 또 신입 공채 폐지 등 일부 시행 혹은 추진 중에 있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비맥주 매각설. 국내 맥주 시장 1위 업체인 오비맥주가 또 매각설에 휩싸였습니다. 대주주인 AB인베브는 즉각 아니라고 부인했는데도 매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생활경제부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비맥주 매각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요? 네, 오비맥주의 대주주인 AB인베브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투자은행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유통 대기업들과 사모펀드 등의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5,100억 원을 거뒀는데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9조 원의 가격표가 붙을 것이란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매각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매각설이 불거지는 겁니까? 네, AB인베브의 자금 사정 때문인데요. 네. 2016년 세계 2위 맥주업체 사브밀러를 인수한 뒤 AB인베브의 지난해 차입금은 우리 돈 124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앞서 AB인베브는 아시아 사업부를 홍콩 증시에 상장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이달 중순 시장 상황을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사업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비맥주까지 매물로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게 된 겁니다. 네, 그만큼 오비맥주가 매력적인 매물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오비맥주의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은 60% 수준인 것으로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인수부로 거론되는 롯데나 신세계 등에게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대기업들은 모두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앞서 오비맥주를 AB 인베브에 팔았던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3조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전례가 있어 사모펀드가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비맥주 측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비맥주 측은 매각설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차입금 문제로 10조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예측은 있었지만 국내 사업부의 매각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 사업부를 약 13조 원의 일본 아사히 맥주에 매각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소했다는 설명입니다. AB 인베브도 매각설 진화에 나섰는데요. 카를로스 브리토 회장은 지난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호주 사업부의 매각 결정 이후 추가 자산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비맥주 관계자도 매각설이 곧 잠잠해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대주주인 AB 인베브에서 아시아 사업부의 기업 공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카를로스 브리토 회장은 아시아 사업부의 기업 공개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B 인베브는 당초 아시아 사업부의 기업 공개를 통해 약 11조 5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며 호주 사업부의 매각은 특별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퓨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또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의 최근 수출 규제 조치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 전망은 한층 더 어두워진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도 버거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을 타깃으로 삼은 행보로 보입니다만 이 개도국 지위에 있는 한국도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중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중 양국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고위급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2개월 만인데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이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후 한 달 만에 대면이기도 합니다. 먼저 최 교수님, 그간 미중 양국이 우호적 제스처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갈등은 풀리지 않은 모양새인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 농산물 추가 구매라든가 또는 화해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일단 좁은 범위에서 어떤 스몰 딜이라도 만들어서 차후에 협상 동력을 마련한다는 것이 큰 주제인 것 같고요. 결국 지금 트럼프나 미국 정부에서 원하고 있는 직접 재산권이라는 거에 관한 이런 법제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론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서서 중국이 원하는 관세, 이 보복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부분도 협상 의제로는 안 들어갈 것이라. 이 정도의 지금 그래서 향후에 동력을 더 갖고 가는 부분이 이번엔 큰 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께 여쭐게요. 그런데 이 협상 장소가 상하이입니다. 이 그간 양국의 고위급 협상은 워싱턴 또 베이징을 오가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변경된 장소 좀 이유가 있을까요? 주로 지금 언론이나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지금까지 각 수도 정치적인 그 중심지에서 하니까 그냥 너무 정치적인 의미가 너무 많이 부여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선 중국의 전략은 이번에는 경제하고 정치를 좀 분리시킨다는 그런 좀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중국의 뭐 경제적, 금융적 허브인 상하이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상하이가 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수교 거기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972년에 샹하이 커뮤니케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닉슨 대통령하고 마오쩌둥이 거기서 만난 적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또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근데요, 중국 분들이요, 참 재미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게 어떤 장소를 정할 때 그 배우의 이 얘기들 하는데 최근에 이런 협상이 일어나니까 뭘 했냐면요. 페덱스가 100여 건의 그 배송 지연한 걸 또 한 번 들고 나왔어요, 며칠 전에. 근데요, 페덱스가 상해에 작년에 4만 평의 물류센터를 줬습니다. 가보시면요,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외교적으로 또 이 생각을 하면서 니네 100건이나 배송 지연하면서 그런 빼낸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콕 한번 찔러보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또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을 해주셨고, 방금 양 교수님께서는 상하이라는 장소는 앞서 미국과의 그 국가 간 회담에서도 결과물을 좀 냈었던 그런 의미가 있다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혜택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요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양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이 개도국주의 사실 꽤 오랜 논란거리였지 않나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 이전서부터 미국 의회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오바마 행정부서부터도 좀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WTO 가입을 했을 때 하도 중국이 큰 나라고 경제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도국 그 혜택을 몇 개를 포기하긴 했어요. 이렇게 포기하긴 했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도국 특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협약을 하고 그리고 WTO에 가입됐는데 지금 미국의 비즈니스나 의회에서는 그렇게 그 개도국 지위를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오게 한 것이 실수다. 그런 그 논의를 많이 그 오바마 행정부서부터 주장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자기 선거운동 할 때서부터 이걸 중요한 이슈로 하나로 들고 들어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해묵은 이슈, 이번에 새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 양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을 가장 좋은 예로 거론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 내역을 상세히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님,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 혜택에 대해 여러 나라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핵심 타깃은 바로 중국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갖춰지진 않는 중국하고 거래하는 자체가 불공정하고요. 최근에 이게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이 미국의 반덤핑에 대해서 거꾸로 막 치고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격분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아주 꼭꼭 집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다. 두 번째, 항공모함이 5척이 나는 나라다. 그다음에 1대1로로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네 번째, 달나라에 가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왜 개도국이냐?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개도국이냐? 근데 중국이 답변이 더 재밌어요. 아직까지 1인당 GDP와 교육 수준은 개도국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도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양쪽 다 맞는 말을 하지만 사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WTO에 받아들인 것 자체를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미국의 어떤 무역 대표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첨예하게 이 부분들은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좀 의문이 드는 게 추가 질문을 좀 하나 여쭐게요. 이 개도국 지위를 그 해당 그 나라가 말해서 인정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를 받는 건가요? 자기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개도국이라고.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거기에 긍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어떤 기준이 절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기준은 미국에서 보는 기준이고요. 기준이 없고요. 우리나라도 1996년도 이제 OECD 들어갈 때 니네 개도국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해 종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개도국이야. 우리는 농업에 관해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아야 돼. 그런데 조건을 받았어요, 저희가. 농산물 외에는 모든 것은 다 선진국의
그런 이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예. 농산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그 해당 그 개도국 지위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나라가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 네. 그 주장에 입각해서 받아들여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가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역시 입증을 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어찌되었건 간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전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WTO 체제로 전선을 넓힌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선은 넓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운동서부터 지적했던 문제였고 미국 의회에서도 예. 지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뭐 좀 물밑에 있고 좀 기술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논쟁은 오바마 행정부서부터 나온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 예를 들자면은 WTO 상소기관에서 지금 상소위원들이 없어가지고선 지금 그 제대로 패널 예.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그 예. 압력을 넣은 이유 중에서 하나가 WTO에서 판결들이 너무 중국에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미국이 좀 불만을 보이기 위해서 상소기관의 위원들을 조금씩 느리게 예. 인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승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는 그게 모든 게 다 악화된 거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자적인 측면을 먼저 강조했지만은 이 WTO에 대한 불만은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그 미국의 통상 보고서 TPR 같은 걸 읽어본다면은 계속 WTO에 대한 불만이 계속 나타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WTO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계속 통상 그 문제에 관련된 연설문에서 USTR이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말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좀 개도국 문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서 좀 강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개도국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좀 당장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반발이 아니라 뭐 극심해지겠죠. 예. 지금 WTO의 개도국에 관한 조항이요 150개입니다. 근데 예. 164개국의 지금 회원국이 모두 다 찬성을 하지 않는 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탈퇴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탈퇴를 트럼프의 명령으로 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됩니다. 6개월 전에 이제 이 뭐 탈퇴하겠다고 이 선언을 하면은 자동으로 하지만 예. 그 권한은 미국에는 의회에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 쭉 대선 공약 때부터 탈퇴한다 그러다가 잔류한다 그랬다 지금 개혁안을 내놓게 된 예. 배경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알 거예요. 지금 뭐 이 얘기가 나오자 가장 지금 발끈한 거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4가지 기준에 뭐 해당이 됐던 35개국이 예. 벌써 발끈하고 이제 나온 거고요. 네. 따라서 이게 개도국의 반발은 더욱더 커지면서 과연 WTO 무역론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 개도국 선진국의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한 20년 된 얘기거든요. 예. 따라서 이 굉장히 골도 깊고 산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얘기를 한다면요. 개도국들도 상당히 WTO에서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도국들도 자기네들은 특권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예.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체제 안에서 개도국들도 불만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WTO 체제는 시장을 개방하는 건데 아직까지 준비하지 않은 개도국들은 할 수 없이 뭐 열려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선 그런 논의가 많이 뭐 6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다시 또 이제 얽혀가지고선 이제 개도국들하고 미국하고도 분쟁이 상당히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 개도국 지위로 혜택을 누린 국가대로 적시된 곳들 여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우리나라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어떤 혜택을 좀 받아왔습니까? 주로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 대로 주로 농산물입니다.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는 공산품도 좀 받았었는데 예. 2000년대 도하 라운드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농산품에만 지금 개도국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민감한 그 농산품, 마늘, 고추, 깨 같은 것은 300%에서 600%까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우리가
우리나라 주고 있어요. 저기 예. 농업 수익의 한 50%가 그 보조금인데 그하고 비슷한 수준이 있는 나라는 일본 그리고 스위스 한 세네 개 국가밖에는 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하고 관세를 다 좀 잘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 더 여쭙다면 우리나라가 이 개도국지를 더 유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대저항 역시 받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거는 같은데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일단은 우루과이 라운드하고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은 개도국 수준에서 약속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WTO 차원에서는 그걸 재협상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키기만 하면 되고 지금 예. 도하 라운드가 거의 멈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WTO 차원에서는 압력을 그렇게 많이 안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미국이 양자 협상 차원에서 압력을 넣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예, 이 이슈를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면에서는 좀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예. 걱정을 조금 좀 덜 해도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많은 농산품 분야들에 관세를 내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미국이 아주 심하게 우리나라 그 관세를 내리라고 압력을 낼지는 지금 좀 확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보조금 문제는 계속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미 FTA에서도 몇 가지 민감한 그 농업 분야에는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그 20년 유예 기간을 놔뒀고 쌀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세화를 시킨다고 해서 WTO에서 513% 관세를 예. 지금 매기고 있는데 그것을 내리라고 압력을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양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거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 분야. 그렇죠. 그렇지만 한미 FTA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 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피해를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게 아주 갑작스러운 피해는 일단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쌀 사주는 게요. 예. 지금 513% 관세인데 5% 관세에 40만 톤 지금 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미국에서 지금 얘기할 거 없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이 개도국지를 상실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세이프가드입니다. 예.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우리가 못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는 사실 지금 한도가 있습니다.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직불제로 주는 게 올해는 5,775억이에요. 예. 이 한도가 한 8천억, 9천억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는 조금의 룸이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피해 이것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예상되는 게 그렇게 크게 없고요. 네. 그 대신 이러면서 각 개도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보호무주의적으로 가면은 전체적인 그 세계의 무역의 어떤 감소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최대 피해는 0.8% GDP의 0.8%까지는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날아간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그렇죠. 관세도 많아지고. 네. 또 말씀하셨던 아까 부분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좀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등 또 개도국 반발로 개도국 지위 결정 변경이 쉽게 관철되지는 않더라도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된 국가들에 대해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이 될 수 없는 4가지 기준을 지금 밝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 지금 이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유일하게 35개 중에 4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예. 뭐 그러는 와중에 또 한 가지가 더 붙어서 지금 5가지가 됐어요. 어떤 거죠? OECD 예. 가입이 돼 있거나 가입을 신청한 나라 안 됩니다. 그다음에 G20에 속한 나라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IMF에서 정한 고소득 12,050불 이상의 1인당 GDP를 가진 나라는 안 됩니다. 고소득 국가라는 얘기죠? 예, 우리 3만 불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전 세계 무역량 0.5% 이상을 차지할 때는 또 안 됩니다. 교역량이 또 많고. 네. 네. 거기다가 구매력 평가 1인당 GDP 상위 10개국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네. 뭐 브루나이 이런 데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5개의 지금 중에 이제 4개가 지금 걸리는 상황인데요. 예. 자, 이게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지금 90일 이내에 이런 조치가 없으면은 자기네들이 뭐 양자 협상을 통해서 간다 그러는데 예. 우리 최근에
한미 FTA 양자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과의 그런 한미 FTA 연장의 어떤 선상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이런 기준이 있더라도 자기네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분명히 반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물론 또 당장 조치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어떤 조건으로 압박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 상황, 방금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한데. 예, 첫째로는 우리 농업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직불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고 실태를 실태를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협상할 때는 지금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입장이 이상한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개도국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일단은 나오고 만약 우리가 개도국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무역 장벽을 좀 제거해야 되겠지만은 아까 우리가 지금 쌀 관세화 해가지고선 지금 그 513% 관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걸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관세화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쌀의 수입을 막은 대신 우리가 미국 쌀 그리고 한 몇 개 소수 국가들의 쌀을 지금 사줬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아주 낮은 관세로 우리가 쌀을 몇 톤씩 사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불만이 있는 국가들에서 쌀을 일부량을 사줬어요. 미국은 좀 그런 제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좀 한쪽으로 본다면은 선진국을 시켜가지고선 시장을 개방시키겠다는 압력이 있지만 또 다른 데서는 또 옛날 제도, 그냥 미국 쌀을 그냥 개런티로 사게 하는 그런 제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양자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주가 되는 것 같아요. 다자간 다 해놓고 그러니까 누구는 뭐 다 특색이 다르니까 어떤 데는 손해 보고 뭐 어떤 데는 이익을 보는데 지금 계속 미국이 WTO에서 패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싫어. 그 대신 양자간으로 해서 한국의 5%래. 만약에 우리가 513% 지금 최고율 관세를 쌀에다 매기는데요.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393%까지 매길 수 있어요, 또. 근데 미국은 5%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다자간 협상보다는 싫어. 나는 양자간으로 해서 우리 편을 자꾸만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은 뭐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큰 같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봤던 혜택이 없으니 양자간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실익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통상하시는 분들은 차별적 이원화 전략이라고 그러시던데 우리 편에 대해서는 양자 협상을 해서 잘해주고 우리 편 아니야? 그러면 고율 관세 매기고 그런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WTO 정신에 위배되는 것들이 막 이제 태동을 하는 그런 시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지금 국제 여론전을 지금 아시다시피 두 분께서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칫 WTO를 향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째로는 WTO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그런 면에 있긴 했지만은 WTO를 약화시키고 분쟁 해결 기관을 마비시키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WTO에서 이겼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WTO라는 게 아무래도 국제 기구니까 한쪽에서 뭐 분쟁 해결 기구에서 졌다고 해도 우리는 안 지키겠다 하면은 뭐 우리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미국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외교적으로 문제도 있지만은 또 보복 조치를 한다면 우리 받은 피해 금액까지만 그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좀 만약 WTO가 마비된다면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WTO를 통해 가지고선 그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WTO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그냥 뭐 없어지는 거죠. 아까 최 교수님하고 말씀하셨던 그 여러 울타리 안에서의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약해지는 현상을 낳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여기에 WTO 개도국 제외 압박까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우리나라 통상이 악재에 악재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당장 다음 달 2일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 수출 우대국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방위전 수출 규제 강화가 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여론 수렴 기간도 30일인데 24일로 줄인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일단 큰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일어날 변곡점이 몇 가지가 있죠. 8월 15일 광복절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발표할 어떤 메시지.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이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22일 일본 왕의 이제 즉위식인데 그 중심으로 해서 변곡점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고 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달라지는 양상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진짜 굉장히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게 일본 정부의 지금 전략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지금 이 WTO에 관해서도 지금 미국과 일본이 짬짬이가 돼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인제서야 나오기 시작하는데 5월 달에 고노 외상하고 로버트 하이저하고 파리에서 만나서 우리는 후쿠시마 때문에 WTO 졌어. 그래? 우리 미국은 지금 중국 애들이 보복 관세한다고 제소했어. 야, 이거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짬짬이가 된 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다 지금 떼어놓을 수 없는 이게 뭐 별건 같지만 다 붙어있는 한 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요. 지금 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고 그냥 민간인들 민간 기업들이 그 견해를 내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4만 건의 견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이런 이슈에 대해 비교해서는 뭐 10배 이상을 받은 표라고 하는데 또 거기서 압도적으로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빼야 된다. 그런 그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이게 그 일단 정부 차원에서 떠나서 국민들도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면은 나중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떤 딜을 만들려고 해도 이게 가능할지 그게 좀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일본도 상당히 많이 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정치적인 틈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만약 그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마음을 바꿔가지고선 자기네들이 합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가능할지가 이제는 좀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WTO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 글로벌 무역 전쟁이 고조될 경우 오는 2022년엔 글로벌 GDP와 무역 또 실질 소득 등에 타격이 있을 거라 이렇게 추산한 내용이 있습니다. 양 교수님, 예상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타격도 상당히 클 것 같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수출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23.38%가 된다고 나왔는데요. 그게 미국, 중국, 일본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뭐 23%는 뭐 큰 숫자죠. 지금 미국은 마이너스 55%가 될 거라고 그러고 중국은 마이너스 35%, 일본은 마이너스 한 29%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완전히 그 세계 그 무역의 그 추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GDP 차원에서는 아세안이 마이너스 4.12%로 제일 많이 떨어지지만은 그 다음에 한국 GDP가 마이너스 3.34%로 떨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그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그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국가가 되어 있고요. 오히려 중국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마이너스 3.14%, 미국은 2.18%. 중국이 그렇게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라고 하지만 GDP 비중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보다는 그 GDP 비중이 훨씬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경제적 우려감이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 교수님, 위기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응과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990년도에 완성됐던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밸류체인이 지금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힘을 앞세운 양자 간의 그런 선택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잘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FTA 세계 3위로 잘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러한 힘의 외교, 힘의 통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야에
기본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맺어놓은 양자간 협상이 FTA를 형태로 지금 완충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우리나라가 거예요. 전 세계 경제 형태 73%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 1, 2위가 칠레, 페루예요. 그렇다면은 선진국으로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예. 봤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유리한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그 경제 형태의 확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다시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서울은 31도, 광주와 대구, 속초는 35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일부 충청도와 강원, 영동, 경북과 전라 내륙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또 이 열기는 그대로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 탓에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열사병 지수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셔야겠고요. 몸의 열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중북부와 충청 북부에는 갑작스레 소나기가 지날 수 있는데요. 우산을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종일 덥고 습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낮 동안 찜통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장마 전선이 잠시 남하하면서 중북부에 다시 장맛비 가능성이 있겠고요. 무더운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피지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